악덕지주, 우리를 내쫓은 이 땅 내가 샀으니 당장 나가세요. 가문의 농장이 뺏기던 날, 전 뱃속의 아이와 마지막 씨앗만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명품 향수 회사들이 한국의 시골을 찾아와 독점 계약을 굳건했습니다. 이젠 모두 용서해요. 모든 가족 행복할 거예요. 창가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서울행 편도 비행기 티켓을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작은 생명이 희미한 맥박을 뛰며 숨쉬고 있었고, 제 품에는 우리 가문이 300년 동안 지켜온 황금빛 비쿠냐 털실 한 뭉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안데스 산맥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전통 직무를 짜며 살아온 제가 고향 페루, 쿠스코를 등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문의 영혼이 담긴 낡은 배틀은 마을의 탐욕스러운 채권자 안토니오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저와 함께 떠나기로 약속했던 한국인 남자 태경은 출국 전날 밤 눈보라 속으로 홀연히 사라진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가 저와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것인지 아니면 그 무서운 눈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캄캄한 두려움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빚쟁이의 하녀로 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경이 남기고 간 낡은 수첩에 적힌 한국의 주소 하나만 믿고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내던져 낯선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막막하고 외로운 비행에 제 모든 생을 걸 수밖에 없었던 저의 절박함을 과연 누가 온전히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 고향은 구름이 머무는 곳 페루의 깎아지른 고산지대 쿠스코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사벨라입니다. 저희 가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잉카의 황족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신성한 동물, 비쿠냐의 털을 채취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경이로운 직물을 짜내는 직조장인 집안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코끝을 얼리는 서늘한 상공기를 마시며 마당으로 나가 밤새 이슬을 머금은 실타래를 정성스럽게 빗어내리는 것이 제 하루의 유일하고도 성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나무 배틀 앞에 앉아있으면 삐걱거리는 나무의 둔탁한 마찰음이 마치 오래된 조상들의 숨결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촘촘한 직물의 결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척박한 고산의 흙먼지 속에서도 변치 않는 황금빛을 뽐내는 그 실의 강인함을 제 생의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시대가 변하면서 빠르고 값싼 공장제 스웨터들이 굽이진 산골 마을까지 거침없이 밀려들어왔고, 사람의 손으로 직접 짜내는 저희 가문의 직물은 점차 그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가게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지면서 아버지는 결국 마을의 악명 높은 고리대 금업자인 안토니오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은 매일 밤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저희 가족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무서운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문의 오랜 명맥이 제 대에서 끊길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며 눈물 지었던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짙은 회색빛 산안개가 무겁게 깔린 마을. 어귀의 흙길 위로 낯선 이방인 한 명이 커다란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머나먼 동방의 나라 한국에서 온 친환경 섬유공학연구원 태경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저는 그저 우리 마을에 쇠락해가는 풍경을 신기한 듯 구경하러 온 수많은 관광객 중 한 명일 것이라고만 짐작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잿빛의 실용적인 등산복 차림에 무거운 카메라를 목에 건 그의 이질적인 모습은 낡고 발엔 저희 마을의 고요한 풍경과는 묘하게 겉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다른 관광객들처럼 겉핥기식으로 마을을 휘둘러 보거나 물건의 값을 터무니없이 깎아달라며 무례한 흥정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고 경건한 발걸음으로 저희 집 마당 건조대에 널려있던 비쿠냐 털실 앞을 한참이나 서성였고, 그 가느다란 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유의 윤기를 경이로움이 가득 찬 눈빛으로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실타래 너머로 태경의 그 진지하고 맑은 눈동자를 처음 마주쳤을 때 저는 제 심장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낯선 떨림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이국적이고 단정한 외모 때문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 묵묵히 이어온 이 고단한 노동의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봐주는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만났다는 벅차오르는 위로의 감정이었습니다. 태경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이나 마을의 허름한 여관에 머물며 매일 아침 안개와 함께 저희 집 마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낡은 배틀에 앉아 묵묵히 작업하는 모습을 멀찍이 떨어진 그늘 아래서 조용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마에 땀을 닦기 위해 잠시 손을 멈춘 어느 날, 그가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제 곁에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벨라 씨, 이 직물의 독특한 패턴은 단순히 시를 엮은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어떤 특별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 가문만의 비밀스러운 건축 구조 같은 건가요? 태경의 질문은 제가 평생 동안 숱하게 들어온 가벼운 찬사들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너무나 날카롭고 직물 본연의 성질을 꿰뚫는 물음에 저는 배틀 위를 분주히 오가던 나무북을 완전히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깊은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이방인의 얄팍한 호기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무언가를 깊이 탐구하는 학자로서의 순수한 열정과 낯선 장인의 땀방울에 대한 깊은 존중만이 고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정하고 진실한 시선에 수년 동안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소리 없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안데스의 매서운 밤바람을 막기 위해 실과 실 사이에 미세한 공기층을 가두어 온기를 보존하는 우리 가문만의 고유한 엮음 방식입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감정에 당황하여 평소보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대답하자 태경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제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무언가를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멈추고 오랫동안 제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산속의 고요함 같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동안 저는 흙먼지와 굳은 살로 얼룩진 제 투박한 손이 새삼스레 부끄러워져 슬며시 낡은 앞치마 밑으로 숨기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태경의 다음 행동과 목소리가 저를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세상의 그 어떤 손보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손이군요. 이사벨라 씨의 붉어진 손끝이 이 차가운 산맥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네요. 그의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는 안데스의 살을 이는 칼바람보다 더 깊숙이 제 가슴 속 가장 연약한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던 제 외로운 싸움과 고단하고 억울했던 인고의 시간들을 단 한 번의 깊은 눈맞춤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온전히 보듬어주는 것 같아 하마터면 꾹꾹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배틀의 매끄러운 나무 기둥만 만지작거렸지만 붉게 달아오른 제 뺨은 이미 뜨거운 난로 곁에 선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 같은 날 이후 태경과 저는 털실과 직물이라는 공통된 침묵의 언어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구하는 현대의 최첨단 스마트 섬유 기술에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전통 직조 방식을 결합한다면 세상에 없던 경이로운 친환경 보온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찬란한 꿈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해가 지고 거대한 안데스 산맥 너머로 푸르스름한 어둠이 무겁게 깔리면 저희는 흙바닥 마당에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두 손을 녹이며 따뜻한 마테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는 타닥타닥 정겨운 소리 사이로 태경이 들려주는 한국의 사계절과 그곳에 피어나는 다채로운 꽃들의 이야기. 그리고 복잡하지만 활기찬 서울 도심의 풍경은 척박한 산골 마을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제게 마치 황홀한 동화 속 세상처럼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태경이 직접 가져온 휴대용 버너로 정성스레 끓여준 낯설지만 묘하게 구수한 둥글레차의 향기는 페루의 차가운 밤 공기와 섞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안락하고 포근한 냄새로 뇌리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산바람이 살을 베어낼 듯 매섭게 몰아쳤지만 태경이 자신의 두꺼운 연구용 외투를 벗어 떨고 있는 제 좁은 어깨 위에 살포시 덮어줄 때면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매서운 추위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묵직한 외투깃에 깊게 배어있는 태경 특유의 단정하고 다정한 채취가 제 온몸을 따스하게 감쌀 때마다 저는 굳게 닫혀있던 제 안의 차가운 벽이 허물어지고 그를 향한 낯선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깊고 단단한 사랑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막대한 부채라는 캄캄하고 절망적인 현실의 감옥 속에서 태경은 저를 다시 온전히 숨쉬게 해주는 유일한 구원의 창문이자 제 얼어붙은 삶을 녹이는 가장 눈부신 햇살이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레 몸을 기대어 붉게 타오르는 모닥불의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 밤. 저는 이 다정한 남자의 곁이라면 낯선 이방의 땅이라도 기꺼이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가슴 시리도록 벅찬 다짐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몰래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태경과 매일 밤 모닥불 앞에서 나누었던 따뜻한 온기는 혹독한 안데스의 겨울마저 잊게 할 만큼 짙고 깊은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태경의 커다랗고 다정한 손이 투박한 제 손등을 감싸 쥘 때면 제 핏줄을 타고 흐르는 모든 피가 태경을 향해 요동치는 것을 느꼈죠. 꿈만 같던 시간이 지나고 제 몸속에 태경과 저를 이어주는 작고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밀려오는 낯선 구역질 속에서도 저는 남몰래 평평한 배를 쓰다듬으며 태경을 닮은 맑은 눈동자의 아이를 상상하고 홀로 눈물질 만큼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빚더미에 앉은 집안에서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이방인 태경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보수적인 아버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수치이자 충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매일 밤 배틀 앞에 앉아 황금빛 비쿠냐 실을 엮으면서도 제 마음은 수만 갈래로 찢어지듯 불안했고 태경에게 임신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두려워 입술만 지식이며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켜온 고요한 직물의 세계가 곧 산산조각 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서늘한 산안개처럼 제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가장 끔찍한 형태로 현실이 되곤 합니다. 평소처럼 이른 새벽부터 배틀에 나무북을 밀어넣고 있던 어느 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저희 집의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친 사람은 마을의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 안토니오와 덩치 큰 안토니오의 수아들이었습니다. 안토니오의 번들거리는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마당을 훑었고 아버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마루로 뛰어나오셨죠. 안토니오가 구둣발로 가문이 말려둔 소중한 실타래들을 짓밟으며 험악한 목소리로 소리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안토니오의 억센 소나기가 빚 대신 가져가겠다며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신성한 배틀의 기둥을 거칠게 움켜쥐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발 배틀만은 안 된다며 오열하셨지만 안토니오의 차가운 비웃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두 팔로 배를 감싸 안은 채 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한없이 무력한 제 자신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안토니오 당장 저 배틀을 해체해서 수레에 실어라. 이사벨라 내 손으로 직접 넘기지 않으면 내 아비의 목숨은 장담 못할 줄 알아라. 안토니오의 윽박지르는 고함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저는 안토니오의 구두 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토니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 배틀은 가문의 영혼이고 제가 직무를 짜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기한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애원 끝에 흙마당에는 오직 안토니오의 수아들이 거친 숨을 내쉬는 소리만이 무겁게 맴돌 뿐 지독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토니오의 차가운 가죽 구두가 제 치맛자락을 무참히 밟고 서 있는 길고도 끔찍한 정적 속에서 저는 뱃속의 아이가 놀라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잔인한 고향 땅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뼈아픈 절망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가 기어이 배틀을 수레에 싣고 떠난 뒤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제게 태경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태경은 처참하게 부서진 뜰과 실신 직전인 아버지를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듯 굳은 표정으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태경의 넓은 품에 안겨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과 안토니오가 곧 아버지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태경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제 두 손을 꽉 쥐며 당장 내일 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해올 테니 짐을 챙겨 떠나자고 속삭였습니다. 태경의 확고한 눈빛은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갇힌 제게 유일한 동아줄이었고 저는 태경을 믿고 고향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이 쿠스코 시내로 티켓을 구하러 내려간 밤 안데스 산맥에는 100년 만에 끔찍한 폭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끊기고 통신마저 두절된 며칠 동안 태경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낯선 동양인 남자가 눈사태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무성한 소문만이 흉흉하게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이 저와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을 리 없다는 굳건한 믿음. 이면에는 혹시 태경이 무서운 눈보라 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들이 매일 밤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남기고 간 낡은 수첩에 적힌 한국의 주소와 제품에 숨겨둔 가문이 마지막 황금빛 비쿠냐. 털실 한 뭉치만이 제게 남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안토니오의 수하들이 다시 들이닥쳐 저마저 노예로 끌고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날 새벽. 저는 잠든 아버지의 거친 손등에 눈물로 젖은 입맞춤을 남기고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산바람이 얇은 판초를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얼려버릴 것 같았지만 제 배를 감싼 두 팔만큼은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릎이 찢기면서도 저는 오직 태경이 있을지도 모르는 태경의 고국. 한국이라는 낯선 글자만을 머릿속에 되뇌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꺾일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저는 몸속에 살아 숨쉬는 작은 생명의 맥박을 느끼며 무너지려는 정신을 겨우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비참하게 쫓기듯 고향을 등져야 하는 제 기구한 운명이 서글펐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는 벼랑 끝에서 저는 살기 위해 기어코 지옥 같은 쿠스코를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공포에 떨며 짐칸에 숨어 도착한 곳은 페루의 수도 리마 공항이었습니다. 태경이 비상시를 위해 제 치맛자락 안감에 꿰매어 주었던 꼬깃꼬깃한 비상금 지폐들을 몽땅 털어 쥐고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던 순간 제 손끝은 형편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한 표정으로 캐리어를 끌고 오가는 거대한 공항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흙투성이가 된 낡은 신발을 내려다보며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태경마저 찾지 못한다면 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차가운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탑승을 알리는 낯선 기계음이 넓은 대합실에 울려 퍼지고 승객들이 하나둘 게이트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치 거대한 미로 앞에 홀로 버려진 어린아이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 단단히 품은 황금빛 털실과 이따금씩 제 배 안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미세한 움직임이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꾹 깨물며 눈물이 가득 고인 두 눈을 들어 저 멀리 한국행 비행기로 이어지는 길고 어두운 탑승교를 똑바로 응시했고 기어이 돌아올 수 없는 낯선 세계를 향해 무겁고 두려운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안토니오가 가문의 영혼과도 같았던 낡은 배틀을 수레에 싣고 떠난 후 텅 빈 마당에는 안데스 산맥의 날 선바람만이 흉흉하게 맴돌았습니다. 눈보라가 마을로 이어지는 유일한 산길을 완전히 끊어버린 지 벌써 열흘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비행기 티켓을 구하러 쿠스코 시내로 내려갔다가 실종되었다는 소문은 매일 아침 차가운 안개와 함께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제 귓가로 날아들었습니다.
산사태로 길이 무너져 시내로 내려갈 수도 없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저는 매일 밤 산 입구 쪽만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라도 태경이 그 무서운 눈더미 속에 파묻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들이 독사처럼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뱃속에 자리 잡은 태경과 저의 아이는 이런 제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물만 마셔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지독한 입덧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행여나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헛구역질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반쯤 실성한 채 방 안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혼인도 하지 않은 딸이 이방인 태경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나마 남은 숨통마저 끊어놓는 사형 선고와 같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태경의 크고 따뜻했던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면 저는 남몰래 배를 감싸 안고 태경의 이름을 수백 번 수천 번 속으로 부르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제발 꾸미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순간에 발각되는 법입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텅 빈 뱉을 자리만 쓰다듬고 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강한 구역질이 밀려왔고 저는 미처 입을 막을 새도 없이 핏기 없는 위액을 흙바닥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식은 땀을 흘리며 쓰러져 있던 제 위로 어느새 다가온 아버지의 거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리자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시던 아버지의 시선이 제 평평하지만 미세하게 불러오기 시작한 아랫배에 무섭게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척박한 산비탈에서 양을 치고 직무를 짜며 살아온 아버지의 오랜 연륜은 딸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낯선 변화를 단번에 알아채고 만 것입니다. 마치 머리 위로 거대한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벨라, 내 뱃속에 들어앉은 그 핏덩이가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절망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아버지의 주름진 입술과 붉게 충혈된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저는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꺽꺽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 눈에서는 변명조차 나오지 못한 채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떨어져 내렸고 두 손은 본능적으로 배를 둥글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태경의 아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태경의 아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이 되어 공허한 마당을 맴돌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심장이 멎을 듯한 무거운 정적뿐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은 저와 저를 내려다보는 아버지 사이에는 안데스의 그 어떤 빙하보다도 차갑고 거대한 얼음벽이 세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가문의 고귀한 핏줄을 기어이 한낱 타국에서 굴러들어온 이방인의 씨앗으로 더럽혔단 말이냐? 안토니오에게 가문의 심장인 배틀까지 빼앗긴 마당에 이제는 가문의 명예마저 진흙탕에 처박아 버렸구나. 아버지의 입에서 쏟아지는 날 선폭언들은 수천 개의 시퍼런 단검이 되어 제 심장을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도 잉카 황족의 후예라는 마지막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아버지에게 동양인 태경과의 사이에서 생긴 사생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끔찍한 수치이자 저주였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저를 호되게 때리시거나 발길질을 하셨더라면 이토록 뼈가 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제게서 완전히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그 서늘한 등 돌림은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안에서 완벽하게 지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깊은 발자국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실감하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버지는 저를 집안의 낡은 창고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버리셨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쥐들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한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저는 태경이 덮어주었던 외투만을 생명줄처럼 끌어안고 추위와 굶주림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빚쟁이 안토니오의 첩으로 팔려가 아버지의 빚을 갚거나 아니면 이 어둡고 좁은 창고 안에서 아이와 함께 비참하게 말라 죽거나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직 죽음보다 더한 지옥뿐이었습니다. 태경이 남긴 수첩을 품에 안은 채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저는 태경이 제게 속삭여 주었던 따뜻한 한국의 봄날과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떠올렸습니다. 태경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 몸속에서 콩닥콩닥 뛰고 있는 이 작은 생명만큼은 태경이 제게 남겨준 유일한 사랑의 증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이 아이마저 잃는다면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며칠을 버텼는지 모를 어느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산지대의 혹한 속에서 몸이 굳어가던 제 귓가에 갑자기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래되어 부식된 창고 뒷문의 낡은 경첩이 거센 산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조금씩 틈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창문 틈으로 다가가 피가 날 정도로 거칠게 문짝을 잡아뜯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끝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도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 제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짐승 같은 본능만이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어이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날 선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을 때 저는 뒤를 돌아 재가 나고 자란 집의 낡은 지붕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섬기며 가문의 배틀을 지키는 것만이 제 운명이라고 믿어왔던 과거의 이사벨라는 그 춥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죄책감과 가문을 등진다는 뼈아픈 고통이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지만 저는 두 손으로 아직 납작한 배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핏물이 맺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가문의 이름도 고향의 따뜻한 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태경이 남기고 간 낡은 수첩과 제 품에 숨긴 마지막 황금빛, 비쿠냐 털실 그리고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뿐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찬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저는 익숙했던 제 모든 과거와 영원한 결별을 고하고 돌아올 수 없는 지독하고도 기나긴 도망자의 길에 오를 결심을 굳혔습니다. 창고에 부서진 문틈으로 빠져나온 밤은 제 평생 겪어본 안데스의 그 어떤 겨울보다 길고 잔인했습니다. 태경이 남겨준 두꺼운 외투에 얼굴을 파묻고 깎아지른 산비탈을 구르듯 내려오면서 제 머릿속은 오직 제 뱃속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일념뿐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릎이 찢기고 맨발이나 다름없는 낡은 집신 사이로 진흙이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조차 사치로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비포장도로에 다다랐을 때 마침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낡은 화물 트럭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짐칸에 실린 거친 감자 포대들 사이로 몸을 던지듯 숨어들었습니다. 트럭이 패인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았고 심한 입덧으로 쓴 위액이 입가로 흘러내렸지만 저는 행여나 운전기사에게 들킬까봐 피가 나도록 제 입술을 꽉 깨물며 소리 없는 짐승의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쿠스코에서 리마 공항까지 이어지는 꼬박. 이틀간의 지옥 같은 여정 속에서 제 품에 단단히 안은 가문의 마지막 비쿠냐. 털실과 치맛자락 안감에 꿰매어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태경은 무사한 것일까? 태경이 만약 그 눈보라 속에서 영영 눈을 감아버렸다면 저는 낯선 땅에서 이 작은 생명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지독한 두려움이 트럭의 매연과 섞여 저를 끊임없이 질식시켰습니다. 리마 공항의 눈부신 형광등 불빛은 평생을 어두운 흙집에서 호롱불만 켜고 살아온 제게 너무나 폭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혹시라도 아버지나 안토니오의 험악한 수하들이 저를 쫓아와 머리채를 휘어잡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저는 화장실의 가장 구석진 칸에 숨어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래며 태경이 남겨준 낡은 수첩에 적힌 한국이라는 낯선 글자 하나만 쥐고 표를 끊었을 때 제 투박한 손바닥은 이미 흥건한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 같은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제 다리는 완전히 풀려버려 하마터면 낯선 사람들의 구두 위로 실신하듯 쓰러질 뻔했습니다. 비좁은 이코노미석 구석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창밖으로 멀어지는 페루의 땅을 내려다보는 순간 마침내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홀로 두고 도망쳤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다시는 고향, 땅의 흙냄새를 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뼈아픈 절망이 제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왔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고 이륙의 충격이 잦아들었지만 제 안의 거친 요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난기류와 함께 지독한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안면이 창백해진 채로 헛구역질을 하던 제게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안색이 너무 창백하신데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승무원의 다정하고 걱정 어린 눈빛에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면 또 토할 것 같아서요. 그저 제 뱃속의 아이가 낯선 하늘 위에서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제 서툰 대답과 진흙투성이의 낡은 옷차림을 본 승무원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제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임신 중이셨군요. 낯선 비행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우시겠어요. 혹시 제가 담요를 한 장 더 가져다 드리고 좌석을 조금 더 편하게 눕혀드려도 괜찮을까요? 낯선 한국인의 과분한 친절에 저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경의 나라 사람들은 모두 당신처럼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가 봅니다. 제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승무원은 제 볼에 흐르는 눈물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실 때까지 제가 곁에서 계속 살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편안하게 눈을 감고 쉬어주세요.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좌석을 눕혀주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을 아주 조금 늦출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내에서 승무원이 덮어준 포근한 담요는 마치 태경이 제 곁에서 저를 단단히 안아주는 듯한 따뜻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경의 나라 사람들은 이토록 다정하고 선한데 태경은 대체 왜 그 무서운 눈보라 속에서 제게 돌아오지 못한 것일까? 태경이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지독한 두려움이 또다시 독사처럼 제 목을 조여왔지만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뱃속의 아이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다오. 엄마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를 찾아낼 테니 제발 무사히 버텨다오. 몇 번의 해가 뜨고 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아득한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비행기 바퀴가 덜컹이며 낯선 땅에 닿았습니다. 태경의 나라 한국의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공항의 크고 투명한 유리문이 열리고 처음 제 뺨을 스친 한국의 겨울 공기는 안데스의 칼바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찌르는 듯한 매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제 얇은 판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뼈마디를 쑤셨고 낯선 언어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알싸한 마늘 향과 낯선 향신료 냄새가 섞인 공항 특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저는 제가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태경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지만 수첩에 잉크로 적힌 한국의 글자들은 제가 도저히 읽어낼 수 없는 난해한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전광판과 바쁘게 걸어가는 수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저는 길 잃은 어린 짐승처럼 덜덜 떨며 제발 태경의 모습이 기적처럼 저 문 너머에서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넓디 넓은 입국장 어디에도 저를 다정하게 부르는 태경의 따뜻한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끔찍한 고독 속에서 저는 배를 감싸 쥔 채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겨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공항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연세 지긋한 친절한 직원의 도움으로 저는 태경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꽉 쥔 채 서울로 향하는 낡은 시외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쏜살같이 스쳐 지나가는 빽빽한 고층 빌딩과 수많은 자동차들의 붉고 노란 불빛은 고산지대의 적막한 흙집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경이로움을 넘어선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버스 안에 히터 열기에 취해 땀을 흘리며 깜빡 잠이 들었다 깼을 때 저는 어느 낯선 동네의 가파른 언덕길 초입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태경의 수첩에 적힌 주소는 버스에서 보았던 화려한 서울의 중심부가 아니라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법한 미로처럼 얽혀있는 좁고 낡은 달동네의 꼭대기였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지독한 입덧으로 인해 속이 다 뒤집히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오직 태경을 만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얼어붙은 미끄러운 골목길을 두 손으로 땅을 짚어가며 짐승처럼 기어오르듯 걸어 올라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집에서 새어나오는 낯선 찌개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텔레비전 소리는 제 지독한 외로움을 더욱 짙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태경은 대체 이렇게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 끝에서 어떤 삶을 견디고 있었던 것일까? 빛나고 여유로워 보였던 태경도 실은 저처럼 가난하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 수십 번을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고 치맛자락이 흙투성이가 된 채 마침내 수첩의 주소와 일치하는 작고 허름한 녹슨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당장이라도 갈비뼈를 찢고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칠이 다 벗겨진 차가운 철문과 비닐. 장판으로 엉성하게 덮어놓은 지붕은 페루에 두고 온 제 고향 집만큼이나 너무도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힘겹게 들어 올려 얼음장같이 차가운 철문에 손끝을 가져다 대는 순간 지난 수개월 동안 안데스에서 겪었던 끔찍한 죽음의 공포와 태경을 향한 미칠 듯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와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태경이 꿈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를 품에 꽉 안아줄까? 아니면 태경은 영영 사라져버리고 낯설고 차가운 이방인의 시선들만이 저를 짐승 내쫓듯 밀어낼까? 철문 안쪽에서 삐걱거리는 마루 바닥의 진동과 함께 미세하게 들려오는 누군가의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에 저는 뱃속의 아이를 두 팔로 단단히 감싸 안은 채 파랗게 얼어붙은 입술을 꽉 깨물고 숨을 멈추며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무겁고 차가운 철문이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좁은 골목길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거세게 뛰었고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태경의 따뜻한 품이 저를 안아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 자리에서 흘러나온 것은 태경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짙은 한약 냄새와 섞인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낯선 한국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감았던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태경이 아니라 허리가 깊게 굽은 백발의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두꺼운 털 스웨터를 여미며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에는 경계심보다는 늦은 밤 찾아온 이방인에 대한 순수한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파랗게 얼어붙은 입술을 달달 떨며 품속에서 태경이 남긴 낡은 수첩을 꺼내어 할머니의 눈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태경의 이름과 주소를 번갈아 보던 할머니의 동공이 잘게 흔들리더니 이내 깊은 탄식과 함께 제 진흙투성이의 낡은 치맛자락과 둥글게 솟아오른 배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태경 총각을 찾아온 모양인데 이를 어째 쯧쯧쯧 불쌍해서 어쩌나. 할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태경이라는 이름 두 글자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였습니다. 당장이라도 태경이 저 문턱을 넘어와 제 손을 잡아줄 것만 같아 까치발을 들고 집 안쪽을 들여다보았지만 할머니의 등 뒤로 보이는 것은 불이 꺼진 비좁고 어두운 마당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차가운 손을 주름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무언가를 길고 간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수많은 한국어 단어들은 굳게 닫힌 거대한 철벽처럼
제 귓가를 속절없이 튕겨나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허공에 대고 무언가 떨어지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셨을 때 제 몸속의 모든 피가 발끝으로 차갑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경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경이 병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무서운 눈보라 속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인지 저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할머니의 슬픈 눈빛만이 태경이 이곳에 없다는 끔찍한 현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토록 사람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여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전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넋이 나간 채 눈물만 흘리는 저를 이끌고 마당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방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비좁고 냉기가 감도는 그 단칸 방은 태경이 한국에서 머물렀던 공간이 분명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태경이 페루에서 쓰던 것과 똑같은 낡은 펜과 직물 샘플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태경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회색 외투 한 벌이 쓸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방으로 기어들어가 그 외투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외투에 얼굴을 파묻고 태경의 이름을 수백 번 불렀지만 차가운 노란색 장판 위로 제 처절한 메아리만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방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돌도록 불을 지펴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그릇 하나를 제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으셨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와 낯선 마늘 향이 비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억지로 숟가락을 들어야 했지만 낯선 이국의 강렬한 향신료 냄새는 제 극도로 예민해진 후각을 사정없이 자극했습니다. 결국 저는 첫 숟가락을 입에 넣기도 전에 위장이 뒤틀리는 끔찍한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방문 밖으로 뛰쳐나가 마당에 찬물 쏟아지는 수도가에 엎드려 노란 위액을 모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등을 두드려 주시는 할머니의 거칠고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지독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호의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몸뚱어리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가신 후 홀로 남겨진 단칸방의 침묵은 산채로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지독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방바닥은 서서히 따뜻해졌지만 얇은 창문 틈새로 들이치는 한국의 매서운 겨울바람은 페루의 고산지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뼛속을 파고드는 습하고 날카로운 한기였습니다. 배가 뭉치고 딱딱해지는 낯선 통증이 주기적으로 밀려올 때마다 저는 행여나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봐 태경의 외투를 이불 삼아 덮어쓰고 둥글게 몸을 말아 배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 길고 가파른 골목길 끝에 숨겨진 이 작은 방에서 저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철저한 고아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길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극도의 고립감이 시퍼런 바닷물처럼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좁은 방 안에 갇혀 있다 보니 환청과 환각마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쿠스코의 맑고 푸른 하늘과 낡은 배틀 앞에서 묵묵히 시를 잤던 아버지의 구분 등이 아른거렸고 눈을 뜨면 형광등 불빛 아래 곰팡이가 슬어있는 얼룩진 벽지가 저를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황금빛 비쿠냐 털실을 꺼내어 양손으로 꽉 쥐었지만 그 부드러운 촉감마저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지독한 향수병이 되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 험한 산을 넘어 여기까지 왔을까? 태경이 없는 이 낯선 땅에서 나 혼자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외국인 여자가 이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절망적인 질문들은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무참히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흐를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터져나오는 오열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숨이 넘어갈 듯 꺽꺽대며 통곡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하며 살아있음을 알렸지만 그것마저도 이제는 저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저 혼자만이 겪어내야 하는 이 처절하고 끔찍한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저는 마침내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밑바닥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심연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랫배를 날카로운 도끼로 무참히 찍어내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저는 차가운 노란색 장판 위로 고꾸라졌고 짐승처럼 몸을 둥글게 말며 헐떡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은 골반뼈를 부수고 척추를 끊어낼 것처럼 잔인하게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에 파랗게 질린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는 순간 다리 사이로 뜨겁고 축축한 양수가 왈칵 쏟아져 내리며 얼음장 같은 방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를 채우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었지만 고향에서부터 이어온 지독한 굶주림과 극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한국의 낯선 추위가 기어이 뱃속의 작은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만 것입니다. 안 돼, 아가야, 제발 안 돼. 아직은 세상에 나오면 안 돼.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지식이며 태경이 남긴 회색 외투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틀어쥐었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시야가 흐려졌고 숨을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눈동자가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작고 차가운 이국 땅의 단칸방에서 태경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아이와 함께 차가운 죽음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제 숨통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피가 맺힌 손톱으로 방바닥을 긁으며 굳게 닫힌 방문 쪽으로 조금씩 기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목구멍을 찢고 나오는 처절한 절규는 형체를 잃은 쉰 소리가 되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방문 고리를 향해 손을 뻗다 기력이 다해 의식이 아득하게 멀어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저녁에 보았던 백발의 할머니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피와 양수로 엉망이 된 방바닥과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며 죽어가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심장이 멎은 듯 숨을 들이켜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일을 어째 사람 살려. 아이고. 할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다급한 비명이 좁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부서질 듯 떨리는 두 손을 허공으로 뻗어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태경의 아이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짐승 같은 울부짖음에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차가운 머리를 할머니의 무릎 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할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이 제 땀범벅이 된 이마와 뺨을 정신없이 쓸어내렸습니다. 괜찮다, 아가, 내 새끼 괜찮다. 내가 살려줄 테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할머니의 입술 사이로 쏟아지는 낯선 한국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피 끓는 간절함과 저를 꽉 끌어안은 그 품의 맹렬한 온기만큼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얼어붙은 심장 깊숙한 곳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데스 산맥의 혹한 속에서 얼어붙은 여행자를 녹이는 거대한 모닥불과도 같은 기적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체할 틈도 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태경의 두꺼운 외투를 주워 제 몸을 겹겹이 단단하게 감싸셨습니다. 그리고는 굽고 앙상한 허리로 제 무거운 몸뚱어리를 들쳐 업으려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거친 숨소리와 알 수 없는 짐승 같은 기도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할미 등에 꽉 엎혀라. 눈 감으면 안 된다. 눈 똑바로 떠라. 저는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할머니의 얇은 어깨를 목숨처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업은 채 그 가파르고 얼어붙은 비좁은 달동네 골목길을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빙판길에 할머니의 낡은 신발이 수십 번을 미끄러지고 할머니의 무릎이 꽁꽁 언 시멘트 바닥에 찧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엉덩이를 받친 두 손에 더욱 힘을 쥐어짜며 목에서 피 냄새가 날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택시를 외치셨습니다. 할머니의 등에서 전해지는 펄펄 끓는 체온과 낯선 마늘, 향 섞인 할머니 특유의 냄새는 제가 평생 겪어본 그 어떤 난로보다도 뜨겁고 포근했습니다. 태경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이 이름 모를 늙은 여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이방인인 저와 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헌신적이고 맹렬한 한국의 정 앞에서 저는 육체의 고통마저 잊은 채 할머니의 굽은 등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벗어나 큰 길에 다다라 기적적으로 잡아탄 자동차 안에서도 할머니는 제 두 손을 당신의 가슴팍에 꽉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눈부신 백색 조명 아래로 실려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할머니는 제 시야에서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달려들어 제 낡은 치마를 걷어내고 차가운 기계들을 제 몸에 부착할 때 저는 낯선 환경이 주는 지독한 공포에 짓눌려 발작하듯 몸부림을 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산모가 너무 지쳐서 아이의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힘을 주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합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의사들 틈을 비집고 들어온 할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꽉 감싸쥐었습니다. 할머니의 두 눈에는 이미 핏발이 서 있었고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가 나를 봐라, 나를 봐. 내 새끼 포기하면 안 돼. 내 뱃속에 있는 태경이 핏줄 살려야지. 안 그러냐 힘을 내라 내 딸아. 할머니의 절박한 울부짖음은 제 흐려지던 정신을 번쩍 깨우는 거대한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는 이 다정한 이국 땅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서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태경이 남긴 유일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 이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서질 듯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침대 시트를 찢어지라 움켜쥐고 제 영혼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쥐어짜내어 가장 깊고 처절한 비명을 토해내며 있는 힘껏 아랫배로 힘을 밀어냈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터져나가고 뼈마디가 산산이 조각나는 듯한 극한의 고통이 병실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고 숨이 완전히 멎으려던 찰나 우렁차고 경이로운 울음소리가 눈부신 병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터져나왔습니다. 응애응애. 그것은 안데스의 거센 눈보라와 칠흑 같은 바다를 건너 기어이 살아남은 생명의 위대한 포효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땀과 양수에 젖은 작고 붉은 핏덩이를 들어올리는 순간 저는 그토록 오랫동안 참아왔던 억눌린 숨을 토해내며 실신하듯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튼튼하고 예쁜 아들이라니 정말 기적입니다. 간호사가 탯줄을 자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싼 아이를 제 가슴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주었을 때 아이의 심장 박동이 제 젖은 가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태경을 꼭 닮은 새까만 머리칼과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일순간에 증발해버리는 벅찬 환희에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제 시야 위로 할머니가 다가와 아이의 작은 발에 입을 맞추고는 곧바로 제 이마와 뺨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얼굴을 비비셨습니다. 장하다 장해 내 딸아, 내가 태경이 아이를 살렸어.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어. 할머니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앙상한 두 팔로 저와 아이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스웨터에서 풍기는 낡은 비누 냄새와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흠뻑 적셨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두 팔을 힘겹게 들어올려 할머니의 굽은 등을 단단히 마주 안았습니다. 낯선 이국 땅의 차가운 단칸방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철저한 이방인인 제가 기적처럼 새 생명을 품에 안고 낯선 한국인 어머니의 가장 뜨거운 정 속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피어난 이 맹렬하고 눈부신 구원의 온기는 태경이 남기고 간 그 어떤 유산보다도 거룩하고 찬란하게 제 상처 입은 영혼을 온전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새 생명을 품에 안고 며칠 뒤 퇴원하여 다시 돌아온 달동네의 단칸방은 예전처럼 춥고 어둡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바닥에는 할머니가 밤새 연탄불을 갈아주신 덕분에 다정한 온기가 돌고 있었고 제 품에서는 새근새근 숨을 쉬는 아이의 전내음이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이방인인 저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차가운 시장 골목, 수도가에 쪼그려 앉아 산더미 같은 마늘을 까고 버려진 종이 상자들을 주우며 병원비를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퉁퉁 부르튼 할머니의 거친 손등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구분 등을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지독한 죄책감과 함께 도저히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강렬한 생존 본능이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쿠스코에서 빚쟁이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망치듯 떠나온 나약한 이사벨라는 뼈를 깎는 출산의 고통 속에서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는 이 따뜻한 한국인 어머니와 태경이 남긴 유일한 핏줄을 지켜내야만 하는 강인한 어미였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저는 더 이상 태경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방구석에서 눈물만 흘리지 않겠다고 제 핏물이 맺힌 입술을 꽉 깨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게는 비록 가문의 거대한 배틀은 없었지만 평생 안데스의 척박한 바람 속에서 황금빛 비쿠냐, 털실을 엮어내던 장인의 두 손과 태경이 남기고 간 낡은 수첩 속의 위대한 지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새벽이면 저는 동네 골목에 버려진 나무 토막과 녹슨 못들을 주워 모아 아주 작고 초라하지만 저만의 임시 배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나뭇결에 손가락이 찔려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서툰 연장질에 손톱이 깨져나갔지만 저는 태경의 수첩에 적힌 스마트 섬유의 보온 구조 도면을 머릿속에 끊임없이 그리며 묵묵히 나무를 깎고 조립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매달린 끝에 방 한 구석에 엉성한 나무 배틀이 완성되던 날, 저는 마침내 품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가문의 마지막 황금빛 비쿠냐 털실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경의 수첩에 기록된 미세한 공기층을 가두는 현대식 직조 배열법에 제가 평생 몸으로 익혀온 잉카 황족의 전통 엮음 방식을 결합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제 영혼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치열한 과정이었습니다. 달빛만 스며드는 어두운 방 안에서 낡은 나무북이 실과 실 사이를 미끄러지듯 교차할 때마다 황금빛 털실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빛을 내며 눈부시게 촘촘한 직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끝에서 탄생한 부드러운 숄의 자락을 만져보시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아이고 이사벨라야, 이게 대체 무슨 조화냐. 구름을 만지는 것처럼 가벼운데 속에서 펄펄 끓는 불덩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구나. 내 손이 아주 마법을 부리는 신령님의 손이로구나. 할머니의 벅찬 감탄사에 저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제가 반드시 이 직물로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구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깊이 약속했습니다. 일주일의 꼬박 센 밤샘 끝에 완성된 3장의 황금빛 비쿠냐 숄을 조심스럽게 보따리에 싸서 안고 저는 아이를 포대기에 단단히 업은 채 서울에서 가장 크다는 동대문 직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거대한 시장 골목은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산더미처럼 쌓인 화려한 원단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낡은 치마에 허름한 포대기를 두른 외국인 여자가 길목을 서성이는 모습은 바쁘게 돌아가는 이 거대한 자본의 틈바구니에서 철저하게 이질적이고 초라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가장 크고 화려한 원단 도매상의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가게를 지키고 있던 중년의 상인은 제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 전국 도매상들 물건 떼주느라 정신없이 바쁘니까 외국인 아주머니는 나중에 와요. 여기는 동대문이라 출처도 모르는 그런 수공예품은 취급 안 합니다.
상인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저는 지독한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등 뒤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금빛 쇼를 매대 위 빈 공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만져보십시오. 이것은 페루 안데스의 가장 귀한 비쿠냐 실의 특별한 보온 기술을 결합하여 짠 직물입니다. 그 어떤 두꺼운 겨울 외투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합니다. 서툰 한국말로 간절하게 애원하는 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에는 오직 바쁘게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와 전화벨 소리만이 날카롭게 맴돌 뿐 상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독한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상인이 귀찮다는 듯 제 쇼를 한쪽으로 툭 밀어내는 순간 숄이 바닥으로 맥없이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뒹구는 제 가문의 자부심이자 제 피땀의 결정을 내려다보며 저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 짜낸 위대한 예술품이라도 이 낯설고 냉혹한 도시에서는 그저 가난한 이방인의 잡동사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바닥에 떨어진 쇼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단정하고 윤이 나는 구두가 제 앞을 가로막더니 바닥에 떨어진 쇼를 저보다 먼저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고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백발의 노신사가 매서운 눈빛으로 숄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이자 원단 감별의 최고 권위자이신 명예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숄을 만지던 손끝을 파르르 떠시더니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직물의 미세한 결을 뚫어지게 관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직조 방식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토록 미세한 공기층을 머금도록 실을 엇갈리게 짜내는 기술은 현존하는 그 어떤 최고급 기계로도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완벽한 하이엔드 수작업입니다. 게다가 이 실의 질감은 억만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다는 최상급 비쿠니 아닙니까? 회장님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스러운 외침에 도매상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와 제 황금빛 숄을 향해 쏠렸습니다. 저를 문전박대했던 중년의 상인 역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 위를 짚었습니다. 회장님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숄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그 경이로운 보온성과 가벼움에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셨습니다. 이 직물을 당신이 직접 짰단 말입니까? 세상의 유럽의 네로라 하는 명품. 가문들도 수십 년간 실패했던 완벽한 보온 직조 기술이 이 좁은 동대문 골목 한복판에 묻혀 있었다니. 회장님은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 무릎을 굽혀 저와 제 등 뒤에 엎인 아이를 향해 깊고 정중한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비서에게 지시하여 수표책을 꺼내게 하시더니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숫자를 거침없이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당장 이 직물의 독점 생산 계약을 맺고 당신을 우리 브랜드의 최고 수석 장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당신의 그 위대한 손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과 저를 무시했던 상인들의 경악에 찬 시선들 한가운데 서서 저는 가슴 벅찬 환희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비참하게 쫓겨나 어두운 창고에 갇혀 지내던 척박한 안데스의 가난한 소녀가 낯선 이국 땅. 한복판에서 오직 자신의 피땀 어린 재능 하나로 세상의 편견과 가난이라는 거대한 벽을 통쾌하게 부수고 비상하는 찬란하고도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내미신 백지 수표에 적힌 천문학적인 숫자를 바라보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헛것을 보는 꿈만 같아 덜덜 떨리는 두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동대문 도매상 한복판에서 저를 무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상인들은 이제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패션 그룹 수석. 장인이라는 직함은 제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하고 눈부신 왕관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가장 화려한 중심가에 제 이름을 딴 이사벨라. 스마트 비쿠냐라는 거대한 단독 매장과 최고급 설비를 갖춘 연구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데스의 전통 직조 방식과 스마트 섬유 기술이 결합된 저의 숄과 외투들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의 부호들과 명품, 백화점 바이어들의 폭발적인 주문을 받으며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재고가 바닥나는 기적적인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 통장으로는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로열티와 판매 대금이 폭포수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곰팡내가 진동하던 달동네의 낡은 단칸방을 떠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고 따뜻한 서울의 최고급 주택을 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인 저와 제 아이를 짐승처럼 업고 뛰며 생명을 구해주셨던 백발의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최고급 비단옷을 지어 입혀드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드렸을 때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이런 복덩이 딸을 얻었을꼬 하시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오셨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을 닦아드리며 저는 이 은혜는 제가 평생을 바쳐 갚아나가겠다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습니다. 성공의 달콤함이 제 삶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제 브랜드의 첫 글로벌 런칭 행사가 열리던 화려한 호텔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뺨과 이마에 깊은 흉터가 남고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지만 그는 분명 눈보라 속으로 영영 사라져버린 줄만 알았던 저의 유일한 사랑 태경이었습니다. 태경은 쿠스코 시내로 비행기 표를 구하러 가던 길에 거대한 눈사태에 휩쓸려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개월 동안이나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나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비친 제 모습과 제가 만든 비쿠냐 쇼를 보고 미친 듯이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태경아, 세상의 태경아. 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수백 명의 기자들과 귀빈들을 뒤로 한 채 단숨에 달려가 태경의 넓은 품에 짐승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태경은 덜덜 떨리는 커다란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쥐고 이사벨라,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줘요 라며 피 맺힌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안데스의 잔인한 폭설도 낯선 이국 땅에서 겪어야 했던 제 지독한 고독의 시간들도 태경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에 눈 녹듯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가장 눈부시고 벅찬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막대한 부와 사랑하는 남편을 모두 되찾은 저는 마침내 오랜 시간 제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태경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제 고향 페루 쿠스코로 향했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악덕 고리대 금업자 안토니오의 손에 넘어가 마을 전체가 불도저로 밀려날 처참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낡은 흙집 마당에는 안토니오의 수하들이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부수고 있었고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의 아버지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제발 며칠만 기한을 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하고 계셨습니다. 과거 저를 창고에 가두고 뱃속에 아이를 지우라며 끔찍한 폭언을 퍼부었던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가난과 절망에 찌든 병든 노인만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십 명의 한국인 경호원들과 변호사들을 대동한 제가 태경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안토니오는 화려하고 기품 넘치는 최고급 외투를 입은 제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통해 안토니오가 가진 아버지의 모든 차용증을 수십 배의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전부 사들여 찢어버렸고 오히려 안토니오의 불법적인 고리대 금업 장부를 경찰에 넘겨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켰습니다. 안토니오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이사벨라, 정녕 내가 쫓겨났던 내 딸 이사벨라가 맞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고산의 흙바람 속에서 평생을 가문의 자부심 하나로 버텨오셨지만 결국 빚쟁이들에게 모든 것을 잃고 자식마저 내쳤던 그 뼈아픈 후회가 붉게 충혈된 두 눈동자 속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지난날의 지독한 상처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가문의 영혼인 베트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치셨던 이방인의 아이는 이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가장 고귀한 핏줄이 되었습니다. 제 단호하고도 차분한 대답에 아버지는 기어이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가문의 명예에 눈이 멀어 내 피부치를 사지로 내몰았던 이 늙은 애비를 제발 용서해 다오. 내가 죽일 놈이다. 이사벨라. 늙고 병든 아버지가 뿜어내는 그 처절한 회한의 눈물을 바라보며 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은 아무리 잔인하게 끊어내려 해도 결국은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독한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굽혀 흙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좁은 어깨를 끌어안았고 제 어깨 너머로 태경이 다가와 우리 두 사람을 크고 따뜻한 품으로 함께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올가매었던 원망과 증오가 안데스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마침내 완벽한 용서와 화해로 피어나는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고향 마을에서 직무를 짜며 고생하던 친척들을 모두 이끌고 제가 사는 한국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외곽에 그림처럼 아름답고 거대한 전원주택을 지어 양가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사는 기적 같은 대가족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넓은 거실에서는 저의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 할머니와 페루에서 온 제 친정 아버지가 마주 앉아 윷놀이를 하며 파한대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저의 글로벌 섬유 회사를 든든하게 경영하는 훌륭한 대표가 되었고 저와 태경을 반반씩 쏙 빼닮은 우리의 아이는 넓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두 나라의 언어를 동시에 배우며 티 없이 맑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난과 빚쟁이들의 핍박에 쫓겨 뱃속의 생명 하나만을 의지한 채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국 땅으로 혈혈단신 도망쳐왔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낯선 이방인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한국의 맹렬하고도 따뜻한 정이 없었더라면 저는 결코 지금의 기적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밤 태경의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창밖으로 빛나는 한국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이 다정하고 눈부신 나라에서 제 삶은 그 어떤 황금빛 비쿠냐 털실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답게 직조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